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과 카디오베스큘 디지즈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한에서 나왔던 그 백시네이션이 보급되기 전에 그 국가별 코비드-19 사망률인데요. 중국의 사망률이 처음에 보고됐을 때 한 2.3% 정도 됐었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 독감은 0.1%, 메르스가 한 34%, 사르스가 15%, 그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그 몰탈리티 레이트가 높았었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이태리가 그때 당시 13%,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유사하게 2.3%, 미국이 한 5.6% 정도 됐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가 백신을 하기 전에도 코모비티드가 없으면 한 0.9% 정도 됐었는데 카디오베스큘 디지즈가 동반이 되면 이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가 10배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게 지금 백시네이션 이후에 그 미국에서 어떤 데스 레이트를 보면은 백시네이션을 하고 나서는 사망률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백시네이션 이후에는 코모비티가 없으면 뭐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가 0.1% 미만이니까 거의 독감 수준의 병이 된 건데 아직까지 카디오베스큘 디지즈 즉 우리가 주로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에 걸리면 몰탈리티가 1% 정도는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스펙트럼은 대부분은 마일드 그냥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심텀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마일드 일레스로 구분하고 lower respiratory disease가 있지만 oxygen saturation이 룸에어에서 94% 이상 되는 사람은 moderate, severe는 이제 acute lung injury가 있는 사람을 이제 severe illness라고 구분하고 멀티 organ failure, septic shock, respiratory failure가 오는 사람을 이제 critical illness 이렇게 임상적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severe infection이 잘 오는 그룹들이 당연히 이제 old age, COPD, 뭐 immunodeficiency 이런 사람들이 잘 오는데 이 카디오베스큘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페일러 히스토리라든지 하이퍼텐션, 코로나리 디지즈, CVA, 다이비티스 이런 사람들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왜 카디오베스큘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중증 코비드가 발생이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뭐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 디지즈 자체가 어떤 이뮨 시스템의 디레인지먼트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 디지즈가 있으면은 특히 카디오베스큘 시스템의 ACE2 익스프레션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비드-19 그 바이러스의 리셉터가 ACE2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카디오베스큘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코비드-19에 대한 프리디스포지션이 있다. 혹시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그 ACE2가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사스코비2 이 바이러스의 어떤 리셉터로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멤브레인 ACE2에 이 S 프로틴이 바인딩하기 때문에 이 바인딩을 통해서 이 오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ACE2 익스프레션이 주로 많이 되는 데가 대표적으로 upper airway, lung,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베스큘 시스템에 ACE2 익스프레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박교수님, 그 이게 공유된 화면이 그 네. 슬라이드 쇼 화면만 공유된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그 리뷰 창까지 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가만히 있어봐라. 다음 슬라이드 표시 나올 설정하기. 거야. 발표자 노트가 지금 켜져 있어서 그 발표자 됐나요? 이제 됐네. 됐어요. 예,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면 시스테믹 엔도필라이티스가 생긴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생기면 이런 트롬보엠볼리즘도 잘 생기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악화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뭐 이런 옆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EM 파인딩이기도 한데 이런 인클루전 파티클들이 엔도텔리움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런 시스테믹하게 엔도텔라이티스가 있다는 것들이 패톨로직하게 보고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엔도텔리아 인펙션이 이런 엔도텔리아 인주리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스의 디스레귤레이션이라든지 시스테믹 이뮨 액티베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테믹 엔도텔라이티스가 잘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토피지올로지를 보면 이런 다이렉트하게 엔도텔라이티스를 유발해서 이런 것들이 뭐 마이크로바스큘러 디스펑션, 하이퍼코아귤러비티를 유발해서 뭐 펄모널 엠볼리즘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다이렉트하게 플렉에 작용을 해서요. 이 어큐 코로너 신드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시스테믹하게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해서 플렉 인스터빌리티를 유발해서 어큐 코로너 신드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이오카디얼 데미지를 유발해서 뭐 핫페일리어, 그다음에 스트레스 인두스 카디오마이패시, 어리드미아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은 그 모든 질환들이 다 악화가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큐 코로너 신드롬도 더 잘 생기고 마이오카디얼 인주리, 뭐 마이오카다이티스, 스트레스 인두스 카디오마이패시, 그다음에 기존에 소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카디오제닉 샥, 핫페일리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리드미아, 특히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할 때 유용한 마커가 트로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우한에서 보고가 됐었던 이 모탈리티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가장 아웃컴이 죽었던 환자들이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없고 베이스라인에 트로포닌 T가 노멀이었던 사람이 제일 예후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트로포닌이 노멀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었는데 트로포닌 노멀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없었지만 트로포닌 T 엘리베이션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뭐 거의 모탈리티가 70% 육박했던 사람이 베이스라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으면서 트로포닌 엘리베이션이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던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트로포닌은 뭐 이게 시스템이 인플라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를 수가 있는데 퇴원할 때까지 이런 뭐 BMP라든지 트로포닌이 변동이 없으면 대부분 완치가 됐다고 돼 있는데 입원하고 나서 계속 이제 트로포닌이 올라가고 BMP가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았다는 이제 데이터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때는 이런 트로포닌과 엔티프로비엠피가 유용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오카디얼 데미지가 그 도대체 프리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 되게 좀 보고되는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좀 굉장히 쇼킹한 데이터였는데 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있고 나서 한 70일 정도 지나서 한 100명한테서 MRI를 시행해 보니까 한 78%에서 카디악 MRI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트 가돌리눔 인핸스먼트가 한 32%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마이오카디얼 데미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거를 제시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행된 데이터고요. 빅텐이라는 것이 미국 중부에 있는 대학들인데 중부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특히 거기 이제 운동 선수들 1,600명을 대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테스팅을 했는데 MRI를 찍어 보니까 마이오카다이티스가 한 2.3% 정도 있었다고 돼 있고요. 대부분은 서브클리니컬 마이오카다이티스였고 팔로우업 MRI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레졸루션이 됐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약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됐던 게
이런 특히 젊은 남자들한테서 이거 백시네이션 해야 되냐. 사실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실제로 생기긴 하는데 특히 젊은 남자들한테만 대부분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30세 미만의 남자들. 100만 명당 이제 두 번째 도수를 줬을 때 마이오카다이티스가 한 40케이스가 좀 더 생긴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4명이 이제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베네핏이 그 하스피탈리제이션이 100만 명당 560건이 줄고 ICU 어드미션이 138건이 줄기 때문에 훨씬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백시네이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특히 악화가 많이 되고 코비드-19 인펙션 이후에 그다음에 코비드-19 인펙션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의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ESC에서 올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키 파인딩을 제가 설명드리면 고위험군이 이제 코비드-19 감염이 될 경우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고위험군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냥 현재대로 언더라인 디지즈 치료를 그 옵티멀하게 잘 해줘야지 된다는 것이 그 키 스테이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그 언더라인 디지즈가 다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클로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언더라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코비드-19 인펙션에 걸렸다 그러면 시비어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포인트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들은 요즘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리토나빌, 림마트레빌이라는 약인데요. 그 리토나빌은 특히 사이토크롬 시스템을 이제 블락을 해서 림마트레빌의 드럭 이펙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같이 컴바인된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토크롬 시스템하고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드럭 인터랙션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어저스먼트가 필요가 없는 약제들, 저희한테 필요한 약제들을 말씀드리면 항혈수판제제는 아스피린과 프라스구렐이 인터랙션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PCI 하신 그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이 될 것 같고요. 고혈압 약제는 사실 그냥 어저스먼트 없이 써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가 약간의 인터랙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저스먼트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부정맥 약제들이 인터랙션이 대부분이 있는데 소탈롤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탈롤은 없고 스타틴은 이 에제티미브랑 피타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은 어저스먼트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페인 메디케이션 아세타미노펜, 아이비프로펜, 낙센은 괜찮다고 되어 있고 와파린은 사실 인터랙션 있긴 있는데 INR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인터랙션이 존재하냐? 약을 한 5일 쓰기 때문에 쓰는 동안엔 당연한 거고 쓰고 나서 3일까지는 드럭 이펙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 8일 동안에는 이런 인터랙션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랙션이 있어서 약 조절이 필요한 약은 대표적으로 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티아리드믹 에이전트는 소탈롤을 빼고는 다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스타틴은 아토바, 로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이 인터랙션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기타 톨밥탐하고 콜키친, 이바브라딘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악은 리바록스바는 확실히 인터랙션이 있어서 뭐 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NIH 거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바록사바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지만은 다른 노악들은 도스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빌 코비드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더라인하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얼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코비드-19 인펙션이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그 트로포닌의 마일드 엘리베이션은 흔하기 때문에 어떤 티피컬 심텀이나 이스케미 ECG 체인지가 없으면은 한 약간 2~3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코로너리 워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한 2~3배 정도 올랐다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워크업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팔로업에서 엘리베이션 없이 마일드 엘리베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관찰해도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D다이머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활용하지만 코비드-19 인펙션 때는 워낙 엔도필라이티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이 흔하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클리니컬 서스피션이 있으면은 우선은 이미징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미는 당연히 가능하면 프라이머리 PCR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의료진 프로텍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료인 프로텍션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경우에는 피브놀라이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상식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난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뭐 헤모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하고 뭐 EKG 체인지가 다이내믹하게 있고 굉장히 레스팅 체스트 페인이 리커런트하게 있는 그 하이리스크 그룹 이상인 경우에는 인베이시브 테스팅을 해야겠지만 인터미디엇 리스크 또는 로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코로너리 CT를 찍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티 디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팍스로비드를 먹는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기존 약을 쓰긴 하지만 예를 들면 PCI를 받은 지가 뭐 6개월 미만이다. 인 경우에는 클로피도그렐을 플라스그렐로 잠깐 바꿔주는 거 고려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스타틴은 사실은 이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드러그 인터랙션을 고려하면은 프라바, 피타바, 플루바스타틴이 에제티뭅이랑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아주 하이리스크 그룹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퍼를 하고 CT 엔지오그래피 등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드미아는 뭐 뉴언셋, AFib, 플러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데 그다음 드러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팍스로비드랑 인터랙션 없는 약제는 소탈롤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는 그 8일 그 기간 동안에는 리바록사반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만약 다른 노약을 쓸 경우에는 아픽사반, 다비가트나 에독사반은 도스 리덕션이 필요하다. 거고 헤모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한 VT나 VF 같은 IV 아모다론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폴리파머시 때문에 QT 프롤ongation 잘 유념해야 된다. 것이 공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 딥베인 트롬보시스는 뭐 25%, PT가 7%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스테믹 엔도틸라이티스 때문에 워낙에 트롬보스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일수록 이모빌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그 레스피레토리 페일러라든지 하이폭세미아나 바이탈의 변화가 생기면 PT에 대한 하이 클리니컬 서스피션을 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입원할 정도의 코비드-19 인펙션 환자들은 프로필락틱 도스의 엔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엔도딜라이티스 때문에 디다이머 엘리베이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서스피션이 있을 때는 CT 엔지오그래피를 그냥 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세러피틱 도스의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그냥 프로필락틱 도스를 하는 게 좋냐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클리니컬 트라이들이 진행 중인데 메타 분석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49개 연구를 보면 이 베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이 뭐 17%, 엠볼리즘이 7%,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뭐 27.9%에서 이런 베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코호트 스터디를 보면은 프로필락틱 엔티코아귤레이션이 베네핏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맵, 액티브, 아탁이라는 연구 3개 진행되는 랜덤 스터디들을 멀티 플랫폼 스터디로 이제 합쳐가지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 테라피틱 도스 엔티코아귤레이션이 프로필락시스보다 블리딩은 많은데 어떤 서바이벌에는 베네핏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테라피틱 도스 엔티코아귤레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고 트롬보필락시스만 하면 되고 실제로 엠볼리즘이 생길 경우에 테라피틱 엔티코아귤레이션 하면 되는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 라스 이니비터를 쓰면 이제 ACE2가 올라가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ACE2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 라스 이니비터 써도 되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 ACE2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ACE2가 많다는 거는 ACE2가 엔지오텐신 2를 엔지오텐신 1 to 7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이 엔지오텐신 1 to 7은 마스 리셉터를 통해서 엔티 인플라마토리, 엔티 파이브로시스, 그래서 ARDS 어큐 렁 인주리를 프리벤션 해주는, 프로텍션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방이 많았습니다. 라스 이니비터를 쓰면 ACE2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런 시비얼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에는 프로텍티브 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서로 왔다 갔다 그냥 동물 데이터 가지고 막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수밖에 없었었는데 역시 이런 랜덤 스터디가 나와야지 이런 이슈가 종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라질에서 시행이 됐던 랜덤 스터디였고요. 659명 환자, 이 라스 이니비터를 먹던 사람 입원했을 때 이제 랜덤을 해가지고 ACE 이니비터나 ARB를 중단한 그룹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한 그룹과 랜덤 해가지고 봤더니 30일째 어떤 서바이벌 차이가 없게 나와가지고 네거티브 스터디로 나왔었고요. 또 하나의 연구는 이제 리플레이스 코비드 19이라는 연구인데 멀티내셔널로 한 20개 대학 그 종합병원에서 이 랜덤 스터디를 시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입원을 요하는 코비드 19 인펙션인데 라스 이니비터를 계속 사용하는 그룹과 중단한 그룹으로 랜덤했더니 양군 간의 차이가 없게 나와서 현재 결론은 고혈압 환자든 핫페일리어 환자든 MI 환자든 라스 이니비터를 먹고 있었으면 전혀 약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시는 게 정답이다. 그 다음에 라스 이니비터는 팍스로비드 같은 약들하고 인터랙션도 없기 때문에 도스 어저스먼트는 필요 없지만 환자의 어떤 블러드 프레셔나 이런 헤모다이나믹 스태투스에 맞춰서 약을 조절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에로졸리제이션이 되는 검사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T는 뭐 앱솔루트하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되고 있고 가능하면 뭐 CT라든지 MRI 같은 난인베이스 프로시저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인베이스 프로시저는 앱솔루트하게 환자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시행을 해라 이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 인펙션 있을 때 난인베이시브 이미징은 뭐 제일 좋은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거고요.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MI가 의심된다 그러면 CT를 찍고 마이오카르디스가 의심되면 MRI를 찍고 에롤로지에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TMT보다는 이런 뉴클리어 카디올로지를 뭐 꼭 해야 되면 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코비드-19 인펙션 때 CVD 매니지먼트는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코비드-19 인펙션 환자들은 중증 감염의 위험이 증가가 되고 반대로 이제 언더라인 디지가 있던 사람들은 코비드-19 인펙션이 생기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가 증가된다. 그래서 크로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코비드-19 인펙션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비드-19 인펙션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이런 엔티프로비엠피와 트로포닌 이 예후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바이오마커고 그다음에 우리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는 이 팍스로비드와의 드럭 인터랙션을 잘 고려해서 약물 조절을 잘 조절해 줘야 된다. 거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코비드-19 인펙션 특히 중증 감염이 생기면 1년까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까지는 우리가 이 환자들의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스크 팩터 조절을 잘 해줘야지 된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인데요. 의학적 정확한 터미놀로지는 지금 최근에 ACC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Post Acute Sequelae of COVID-1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WHO 정의를 많이 쓰는데 대개 COVID-19 인펙션 후에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2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걸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마다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50%까지도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밸런스는 이 중증 감염자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아직 잘 모르는데 이게 그 다이렉트 바이럴 데미지의 그 어떤 레이턴트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뮨 디스레귤레이션이 계속 오래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인펙션, 시비어 인펙션 때문에 생기는 뭐 디컨디셔닝 그다음에 브레인 인볼브에 의한 오토노믹 디스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우리가 보통 막 이게 약간 신경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들은 뭐 신경성이 반드시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이키아트릭 심텀이 오고 호흡기 증상, GI 심텀, 조인트 페인, 그다음에 스킨 래시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창이라 그래가지고 추위에 노출됐을 때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럴로지컬 심텀이 되게 흔하다고 돼 있습니다. 수면 장애, 뭐 브레인 파그, 두통. 그다음에 ENT 심텀은 잘 아시죠? 그래서 계속 후각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고 특히 카디오바스큘러 심텀이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30에서 5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키카디아, 팔피테이션, 체스트 페인, 호흡곤란, 엑서사이즈 인토런스가 많고 이 머슬의 어떤 퍼티그, 포스트 엑서사이즈 말레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보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게 퍼시스턴트한 주요 장기들의 인플라메이션이 지속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렁이나 하트에도 이렇게 퍼시스턴트하게 인플라메이션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퍼티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켈레탈 머슬의 퍼시스턴트한 어떤 인플라메이션, 그 다음에 브레인의 어떤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사이키아트릭 심텀, 퍼티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이제 그 신경의 어떤 인플라메이션이 지속돼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굉장히 잘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인펙션 앓고 나서 23개월 후에 쭉 그 올간들의 MRI를 찍어봤더니 렁의 앱노멀리티가 한 60%, 하트가 26%, 리버가 10%, 키드니가 29% 정도에서 퍼시스턴트하게 앱노멀리티가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멀티 올간 인볼브가 계속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후에도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롱 코비드 신드롬은 어떤 신경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디오바스큘러 심텀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이제 서베이를 보면은 체스트 페인이 뭐 한 50%, 팔피테이션이 68%, 페인팅이 13%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포스츄럴 오르토스타틱 타키카디아 신드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데피니션상 19세 이상에서는 일어났을 때 하트레이트가 30회 이상 증가되는 경우 19세 미만에서는 일어났을 때 하트레이트가 40회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정의가 되는데 이것이 일어났을 때 걸어다닐 때 어지럽고 숨차고 퍼티그가 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많게는 한 30%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냐 당연히 이제 코비드-19 인펙션이 심했을수록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셉터빌리티는 여성들이 더 잘 생기고
의외로 노인들보다 한 30에서 45세 사이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생기면 이런 회복되고 나서 이런 얼리 심텀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카디오바스큘러 디컨디셔닝이 더 심해지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된다. 이런 것이 여기서 패토피지올로지를 최근 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그냥 간과하는 것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때는 뭐 당연히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회복되고 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제한군인 데이터베이스 15만 명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결과인데, 뭐 세레브럴 바스큘러 디지즈, 아리드미아, 인플라마토리 하트 디지즈, 이스케미 하트 디지즈 등등 다 합쳤을 때 모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을 앓고 나서 1년, 메디안 팔로업 1년까지 쭉 봤더니 리스크가 다 증가되더라. 는 데이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오렌지색은 입원한 사람, 이제 보라색은 ICU 케어를 요했던 사람들인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질환들이 이런 중증도가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었을수록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런 non-hospitalized patient들은 리스크가 그렇게 증가하진 않는데요. 최소한 입원을 요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심했던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가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롬보틱 디지즈, 펄머널 엠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인펙션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디스입니아라든지 어떤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런 하이 클리니컬 서스피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이런 롱 코비드 신드롬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ACC에서도 이런 컨센서스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터미놀로지를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는 안 하고 포스트 어큐트 시퀄리 오브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이 롱 코비드 신드롬의 정확한 의학 터미놀로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롱 코비드 신드롬 또는 PSC 후에 생기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PSC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악화되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라든지 마이오카다이시스 등등. 근데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어떤 특정한 질환을 진단을 못 하는데 계속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포스트 어큐트 시퀄리 오브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카디오바스큘러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 도큐멘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을 알았었는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요즘 내원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증상이 있으면 최소한 EKG, 트로포닌과 에코는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잉 마이오카다이트스라든지 다른 앱노멀리티가 없는지를 룰아웃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해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잭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고요. ACC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는 원래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근데 우리 클리닉에서 이게 시간상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포스츄럴 오토스타틱 타키카디아 신드롬을 반드시 룰아웃 해주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분 동안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서 2분, 5분, 10분 동안 하트레이트를 측정하는 것을 꼭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특히 이제 언제 운동해도 되냐,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당연히 증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심팀이 없으면 바로 증상이 없어지는 대로 운동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마이오카다이스 같은 게 있었으면은 3개월이 지났으면, 그리고 현재 증상이 없으면 운동을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증상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EKG, 트로포닌,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운동을 시켜도 되고, 마이오카다이스 에비던스가 혹시 있다 그러면은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최소한 3 내지 6개월 회복이 된 다음에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츄랄 오토스타틱 타키카디아 신드롬, 이거 굉장히 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5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났을 때 2분, 5분, 10분째 하트레이트의 변화를 꼭 측정해야 되는데, 오토스타틱 하이포텐션이 반드시 배제가 돼야 되고요. 오토스타틱 하이포텐션이 없는 상황에서 19세 이상은 하트레이트가 30 증가, 19세 미만은 40이 증가하면은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앰뷸레이션이나 일어설 때마다 하트레이트가 워낙 빨라지니까 막 숨차고 팔피테이션 오고 기운 없고 블러리 비전, 엑서사이즈 인톨런스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리허빌리테이션이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면 악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허빌리테이션은 리컨번트 엑서사이즈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솔트 인테이크, 하이드레이션, 일라스틱 스타킹 등등.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씩 줄여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베타 블로커나 미도드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팬데믹 동안에는 뭐 운동도 거의 할 수도 없고 자꾸 배달 음식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카디오 메타볼릭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현창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쭉 정리해가지고 봤더니 확실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팬데믹 동안에 오비스티라든지 DM이라든지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남성들이 특히 이런 증가 추이가 더 명확하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코비드-19 인펙션 직후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스크 팩터들도 프레밸런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코비드-19 인펙션이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오비시티, 메타볼릭 신드롬도 증가시키지만 다이렉트하게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떤 다이아베티스를 악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머리를 보면은 그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후에 1년까지는 굉장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환자들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런 익세서베이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이런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Suspicious thromboembolic complication. Come on. 그다음에 그 포스트 코비드 19 인펙션 후에서는 다이아베티스 같은 것들이 익세서베이션 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스페시픽 디지즈들 특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EKG, 트로포닌,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릭트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현재 ACC 컨센서스 도큐멘테이션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츄럴 오토스타틱 타키카디아 신드롬이 굉장히 흔합니다. 30% 정도에서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꼭 배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롬보엠볼릭 컴플리케이션이 뭐 특히 severe 코비드 인펙션이 있었던 사람은 25%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클리니컬 서스페션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